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묘영이의 출발 새아침. 묘영이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경제 박뉴스부터 시작하죠.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과 중국 간의 2차 무역 분쟁이 격화될 조짐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반도체 부문에서 전쟁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1월 극적으로 미중 무역전쟁 1차 합의, 스몰 딜에 성공을 하면서 잠시 휴전에 돌입했지만 최근에 코로나19 책임론을 두고 양국 간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2차 무역전쟁 재발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번에는 반도체가 타깃입니다. 포문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최근 미국이 자국 기업과 화웨이의 거래 중단을 1년 연장한 가운데 미 상무부는 아예 화웨이의 반도체 수급을 원천 봉쇄하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해외 기업들조차 화웨이에 반도체를 팔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건데요. 이는 이 자국 기업과 화웨이의 거래를 차단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자국 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제3국의 이 3국 역시 화웨이와의 거래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라는 전략인데요.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화웨이의 추가 제재안은 첫 번째 타겟은 대만의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 반도체 TSMC가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 화웨이는 반도체 생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휴대폰을 만들 때 이 대만 반도체를 통해서 통신 칩을 구매해서 반도체를 공급해 왔습니다. 만약 하나 이 대만 반도체가 판매를 거절한다면 화웨이는 스마트폰을 만들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이 대만 반도체의 최근 이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 남서부 애리조나주에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중국보다는 미국 쪽으로 한 발 다가서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이제 굉장히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 상무부에서 화웨이가 미국 기술로 만들어진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되니까 중국 정부도 보복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중국 정부는 이 화웨이의 제재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지금 중국에 남아있는 애플, 퀄컴, 보잉, 시스코와 같은 미국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보복 조치를 또 예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1차 무역 협상의 조건이었던 미국의 농산물 수입을 중단하는 방안, 또 보잉 항공기 구매를 취소하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미중 무역 분쟁 2라운드에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되느냐? 트럼프 대통령 아직까지 우리 기업에 별다른 요구를 안 했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곧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화웨이의 제재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화웨이의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삼성전자는 8조 원가량의 반도체 칩을,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5조 원가량의 메모리 반도체 칩을 화웨이에 팔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전체 매출의 삼성전자는 3%, SK 하이닉스는 18%에 해당하는데요. 물론 일각에서는 이번 제재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칩은 타격을 받겠지만 오히려 화웨이에 경쟁하고 있는 스마트폰 사업은 반사이익을 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경우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이 더 커 보입니다. 네, 삼성전자의 반사이익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코로나 사태 계속되고 미국하고 중국 사이의 분쟁이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면서 대표적 안전자산인 국제 금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제롬 파웰 미국 연준 의장이 한마디 보탰습니다. 국제 금값이 또 사상 최고치로 뛰었는데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파웰 의장은 코로나 이후 미국 경제는 V자형 빠른 반등이 예상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부터 스탠스가 바뀌었는데요. 미국의 CBS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 회복 과정이 내년 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면서 부정적으로 전망한 겁니다. 이 발언이 전해지면서 18일
국제 원자재 시장 가격에서 금 가격은 선물 가격이 지난 장중 한때 1.2% 오른 온수당 1,763달러로 거래가 됐습니다. 국내 금 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KLX 금시장에서 1g당 금 가격은 1.7% 오른 69,840원입니다. 거의 7만 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이 금시장 개설 이후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인데요. 골드만삭스는 최근에 코로나19 영향이 6월까지 이어질 경우 금값은 온스당 1,8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니 해도 금이 최고군요. 자, 그리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지난 3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에 운전자 보험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 어린이 상해를 입을 경우에는 징역 1년에서 최고 15년 또는 벌금 500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부과하도록 한 내용인데요. 이처럼 처벌이 강화되자 자동차 보험과는 달리 의무적으로 들 필요가 없지만 형사상, 행정상 이 책임 등 이 비용 손해를 보장해주는 이른바 운전자 보험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월 평균 판매 건수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4만 건에 불과했지만 4월 한 달 들어서 82만 9천 건으로 2.4배가 급증했습니다. 여러 개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도 벌금 등과 관련한 보험금 중복은 보상되지 않는데요. 운전자 보험에서 벌금이나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들어간 실비 비용까지만 보상이 되는데요. 따라서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거나 기존 운전자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불완전 판매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민식이법이 사실은 너무 지나치게 처벌을 강하게 하는 거 아니냐, 아무리 주의해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었는데 또 이렇게 운전자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그런 좋은 측면도 있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시사 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한 명의 인물과 그를 둘러싼 이슈를 끝까지 파보는 시간입니다. 시사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시작합니다. 함께 하실 두 분, 언제나 유쾌한 두 분 제가 만나고 있습니다. 김현성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현성입니다. 네, 언제나 즐거운 얼굴이시군요. 네, 김태현에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언제나 별로 안 즐거운 얼굴이십니다. 비온 얼굴이야, 비온 얼굴. 네? 그러군요. 이발을 좀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기엔 이발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머리요? 아닌데? 머리 기르는 건데? 그러면 좀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깔끔해서. 네, 자, 한 분만 판다 시작하기 전에요. 어제 5.18 기념식 이야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주먹을 딱 쥐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릅니다. 홍준표 전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통합당 인사들이 5.18 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달라진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분 다. 우선 김태현 변호사님. 좋게 봤죠? 아니, 그게 끝이에요? 아니, 이거 좋게 보지, 그럼. 아니, 왜냐면 근데, 사실, 논란, 일종의. 그게 사실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였거든요. 저는 논란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죠. 진작에 정리가 됐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너무 오래 걸렸고. 그 사실은 어떤 점에서 보면은 5.18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공식화시킨 거는 YS예요. 그렇죠. YS예요. YS는 누구죠? 어떻게 보면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입니다. 그죠? 3당 합당을 네. 통해서 이제 민주당을 창당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5.18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그 저작권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진 않은데 미래통합당이 가지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동안. 그렇죠. 그 이후에. 그러니까 YS가 했던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왔으면 5.18이란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족쇄에서 제가 표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서 진작에 벗어날 수 있었을 건데 그걸 못하고 무슨 예전에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대표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노래 부르는 게 뭐 그렇게 힘들길래 그거 기념금 지정하는 거 가지고 이 난리를 치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각종 극우단체에서 주장했던 뭐 북한군 개입설이나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정리를 못 해왔고 거기다가 지난 에는 3명의 의원이 또 무슨 또 설화까지 망언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들로 계속 발목을 잡혀서 당이 지금 이 순간까지 끌려왔던 거에 참 안타까운 거고 어제 이제 그래도 주호영 원내대표의 그런 어떤 행동이나 그런 것들로 모든 게 정리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좀 그 사슬을 풀고 좀 미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현세 변호가 어떻습니까? 예, 너무 이제 정상화의 과정이지 않나.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정치의 한 축인 야당이 이제 제대로 돌아오는 과정, 이게 정상화, 상식이 지켜지는 과정인 게 아닌가. 우리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5.18 문제는 사실 김영삼 대통령 때 기본법 처벌과 관련된 법이 통과되고 사실 기념일 지정도 그때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들 당사자가 잘 해놓은 일을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들이 갈등으로 만들어지지 않아도 될 일을 갈등화시켜갖고 문제화시켰는데 저는 이 차제에 그 5.18 망언 3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김진태 그리고 김순례 의원 그다음에 이종명 의원 네. 이런 분들을 영구 제명하는 것도 사실 이 문제를 완전히 왜냐하면 국회 차원에서의 어떤 징계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당 차원에서라도 어떤 일벌 벗게 하는 의미에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국회 회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언급하신 그 세 분은 이제 원외 인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당 차원에서 그러니까 네. 당 차원에서 아예 당에서 제명시키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어제도 그 얘기 나왔어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 이제 대답은 뭐였냐면 당연히 국회 차원에서는 안 되는 거고 이제 그렇죠. 국회는 아니니까. 이제 아직은 이게 남아있지만 곧 끝나잖아요. 당 차원에서 이제 징계라는 건데 당 차원에서 사실은 지난번에 징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징계가 나와서 종결됐는데 또 이제 징계한다는 게 그게 사실은 당원 당규에도 좀 위배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법의 원칙에도 법의 원칙에 어긋나긴 하죠. 그러니까 일사부재. 지난번 징계가 사실 잘못됐던 거죠. 그때 잘라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못 잘라내고 뭐 당원권 정지 정도로 끝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 이제 다시 또 당내에서도 징계하는 거는 법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죠. 어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에서 그 얘기는 했죠. 맞아요. 어제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사과는 했습니다만은 주 대표가 사과한 게 지금 현재 통합당이나 보수 야당의 전체적인 당론 내지는 뜻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근데 그렇잖아요. 어떤 당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당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부터 생각하면 정말 지도부도일 수 있고 의원일 수도 있고 그냥 권리당원일 수도 있고 당원은 아니지만 지지하는 사람도 나는 그 당의 주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넓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고. 물론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는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의 그 행동에 나는 지지하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건. 그렇죠. 똑같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의견이. 하지만 어쨌든 당 지도부가 의견을 가지고 정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저께 그래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 지도부인데 지금 당이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정리했다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저는 의의를 좀 가질 수 있다고 상징적인 행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상징성은 있는 거죠. 네. 어쨌든 6635님께서 광주 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망언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당 과연 변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보내셨고요. 또 3293님께서는 지난 군사 독재 시절 그 권력 그 그늘 아래에서 호의호식하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지금도 안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18 진실 규명은 밝혀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또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실을 밝혀야 된다. 끝까지 노력해야 된다. 5월의 정신을 계승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한 분만 판다 오늘의 주인공 만납니다.
우선 할머니가 저렇게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 예. 그게 사실은 저로부터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정 의원은 현금을 그러니까 기부 목적에 반해서 그 현금을 유용하거나 또 다른 한편 사리 사역을 위해서 쓰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떤 회계 처리에서 부족했던 점 예. 그런 것은 앞으로 더 보완해 나가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누군지 아시겠죠? 오늘의 한 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입니다. 더불어 시민당 당선인이었는데 이제 합당을 해서 민주당이 됐죠. 윤미향 당선인 끝까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김현선 평론가님. 뭐 버티기야 하겠죠. 본인의 일단 본인은 뜻이니까. 뭐 그만두는 건 생각 안 하고 있다고 하니까. 본인의 뜻이니까 버티긴 하겠는데 이제 기류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당의 기류가요? 여당도 기류도 그렇고 정서적인 국민 정서적인 국민 정서. 왜냐하면 이제 국민 정서가 여당의 기류를 바뀐 거죠. 그러니까 여당이 스스로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여론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여당의 정서가 이제 흐름이 바뀌는 건데 초기에 이제 회계 문제가 터졌을 때는 그게 충분히 어떤 소명이 가능하고 실제로 이제 고치면 될 것이다라는 정도였고 실제 그게 사실 과장된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이제 윤미향 개인의 이제 어떤 일탈 문제들이 터진 거잖아요. 이게 딸의 유학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그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쉼터에 고용된 관계였다든가 그리고 정의연의 여러 가지 어떤 제작물을 남편의 신문사가 만들었다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법적인 문제는 다퉈봐야 될 텐데 결국은 그거가 상관없이 정서적인 문제를 많이 건들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의 추이를 따라서 본인 의지는 버틴다고 하겠지만 여당의 조치는 좀 더 강경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선 평론가 개인적으로도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게 본인의 이제 이건 저는 이제 법적인 건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법적인 건 잘 모르지만 정서적인 것만 봤을 때는 저는 상당히 어떤 국민들이 좀 저항이나 분노가 좀 올라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김태현 변호사 어때요? 민주당 지도부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정리돼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어제 이제 이낙연 전 총리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당대표의 유력한 후보고 차기 지금 대선 후보 연호제 1위고 전직 총리와 선대위원장을 지냈던 최고의 거물임 여당 최고 실력자예요. 매우 진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네, 무겁게. 그 얘기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가다가 잡아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진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정말 제가 진중하게 봤는데요. 별거 없던데요? 라고 하기는 사실은 말의 무게라는 측면에 있어서 조금 진중하게 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일주일 있다가 별거 없어요. 라고 기술을 다시 돌리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진중하게 보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일단 당에서 정리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지금은 방향을 잡아가는 거 아니겠나. 거기다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민주당 중진 의원들 그러니까 앞서 나선 의원들의 얘기가 대부분 친일 반적폐 세력의 공세 이런 워딩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박범계 의원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거 정리해야 된다라는 것들. 네, 그런 얘기를 했죠. 검찰이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제. 검찰에 굉장히 빠르게 수사가 들어올 텐데 이거. 왜냐면 수사가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계좌 몇 개만 보면 되잖아요. 들어올 텐데 그 전에 본인이 오늘 중에 소명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의 입에서. 민주당 중진입니다. 친문 핵심 중에 한 사람이고. 그 얘기는 어느 정도 지도부 측에서는 이미 정리가 돼가는 거 아니겠나. 윤미향 당선이 정리하는 쪽으로. 네. 물론 뭐 당에서 제명하고 정리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버티면 뭐 배지는 유지할 수는 있는 건데. 근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그 배지가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까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어제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또 이 시민단체에서 8번째 고발이 이어지기도 해서 그리고 또 경찰이 아닌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 뭐 말한 것처럼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어제 그 박범계 의원 말씀 중에 제일 좀 이제 충격적인 말씀은 MB의 내곡동 사저 사건과 이 사건을 약간 비유하듯이 말씀하셨던 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사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비유가 아닌가 싶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미향 당선인의 아파트 구입자금 출처 논란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에 있는 아파트를 경매로 한 2억 상당의 돈을 주고 구입을 한 게 있는데 그 돈을 이제 현금으로 냈다. 뭐 그러니까
이 돈 어떻게 마련해서 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전에 살던 집을 매각해서 돈을 마련했습니다라고 했는데 곽상도 의원이 등기부등본 딱 떼어보니까 경매로 그 집을 산 이후에 10개월 있다가 본인이 살던 집을 팔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매를 살 당시에는 그 집을 매각해서 산 돈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 이게 거짓말이라고 지금 또 곽상도 의원이 말하니까 이번에는 적금을 깨고 친지들한테 빌렸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과하게 왜냐면 과하다? 과하죠. 왜냐하면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당장에 돈이 없어서 빌려서 썼는데 나중에 집이 팔린 돈으로 그 빚을 갚았을 거지 않습니까? 모르죠, 그건 제가. 이게 그렇게 됐을 텐데.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결과적으로는 전 집을 판 걸 가지고 새 집을 샀다. 이렇게 될 텐데 저는 이 부분보다는 이 문제의 좀 본질은 뭐냐면 이 경매로 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경매라는 게 사실 경매 사면 안 돼요? 일반인들한테는 경매도. 일반인들한테는 어려운 부동산 거래예요. 생각보다는. 저도 사실 그 메커니즘을 잘 모르니까. 근데 그만큼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했다고 볼 수 있어요. 본인이나 그 남편이.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안성의 펜션을 사는 과정에서 보면 되게 허술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경매 문제나 이런 어떤 부동산 문제에서 굉장히 어떤 지적 수준이 높으신 분이 안성의 펜션을 사는 과정에서 보였던 거나 이 판매 과정에서 보였던 것들에 대한 좀 약간 뭐지 본인의 일과 관련된 부분과 공적인 일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약간 이 불일치가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 예, 불일치한 부분이 좀 있어서 국민들이 이제 저는 사실 댓글을 좀 많이 보거든요. 이런 여기 나올 때도 오늘 윤미향 기사와 관련된 댓글을 좀 봤더니 약간 상당히 그런 질문이 있어요. 본인 집은 경매를 살 정도로 상당히 부동산에 해박하신데 왜 그 펜션을 구입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식으로 허술하게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약간은 질타성 댓글이 상당히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결론은 아파트 구입자금 관련해서는 뭐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분의 부동산 구입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좀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그렇죠. 개인적인 일을 할 때는 아주 잘하는데 공적인 일을 공익적인 돈을 가지고 할 때는 좀 허술하게 하는 것 같다. 근데 상당히 부동산에 지적인 수준이 있다는 거죠. 경매를 통해서 자기 집을 살 정도니까.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저 부분은 제가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말씀해 주셔서 문제점 하나 더 제가 머릿속에 입력이 저도 됐네요. 생각 못했어요. 네, 사실은. 그죠. 문제점이 하나 더 네, 입력됐어요. 네. 네, 저 김현성 그러니까 평론가. 댓글러들의 말씀을 들어보고서 지금 생각했다는 거죠. 그게 진짜 그런 것 네. 같아. 그러니까 내 돈으로 가지고 아파트 살 때는 뭐 샥샥샥 해가지고 어쨌든 경매가 잘했는데 쉽지가 않죠, 우리도. 쉬운 건 아니죠, 경매가. 그렇죠. 저도 변호사들도 사실 쉽지 않아. 우리도 해보지는 않았어요. 해보지 않았어요, 진짜. 네. 시험 볼 때만 우리 써봤어요. 그런데 저 남의 돈 가지고 공적인 일 살 때는 뭐 그냥 저 매도인이 7억 5천이라니까 7억 5천인갑다. 이게 안 맞다는 거. 인테리어비 1억이라니까 1억인갑다. 1억인갑다. 어차피 내 돈 아니고 현대중공업이 지정기부해가지고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오는 거니까 손실나면 사회복지 공동모금이지 내 개인 돈도 아니고 정의원 돈도 아니야.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 처리할 때 불일치 지적 저는 동의하고. 근데 앞서 김현성 평론가 말씀하신 거는 저도 단정할 수 없는데 아직은 저는 의심은 좀 돼요. 왜냐면 사람이 집을 하루에 한 달에 한 번씩 사는 것도 아니고 평생에 한두 번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갭 투자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리고 지금 모든 의혹이 지금 본인한테 오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말 한 번 잘못하면 이게 어떻게 할지 몰라요. 더군다나 왜 언론이나 야당 쪽가 너 집 무슨 돈으로 샀어라니까 당신이 왜 하겠습니까? 혹시 정의원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의혹 때문에 시작한 걸 밑도 끝도 없이 물어본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국회의원 당선인이고 시민단체 활동도 공적인 일이잖아요. 공적인 일을 오래 하셨던 분이라면 여기 사실관을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자 내가 그 당시에 적금을 딱딱 깨고 저 친지한테 빌려서 넣고 그 다음에 집 팔아서 갚아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어렵습니까? 그게 뭐 30년 전 일이에요? 10년도 안 된 일을 가지고 뭐 집을 팔았는데요? 아이고 아니다. 이게 저는 이 흐름들이 공적인 일을 담당하는 사람 이 중요한 상황에서 이 말을 하는 그 무게를 생각해 봤을 때 해명이 좀 석연치가 않다. 말을 바꾼 측면들이. 그래서 저는 아직은 좀 의심은 가는 거고 더군다나 글쎄 좀 과도한 의심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안성 펜션의 업계약서 얘기도 나오는 상황에서 의혹입니다. 아직까지는. 2012년 12월에 샀어요. 그 안성 펜션을. 이분이 이 유미향 당선자가 수원의 집 경매로 해서 경락대금 납부한 게 2012년 4월이에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그 정의원에다가 기부해가지고 집 사게 최종 결정한 게 2010년 8월입니다. 네. 그럼 사실 8월에 결정이 났으면 3, 4월 달에 어느 정도 얘기는 나왔을 거거든요. 기업의 일처리 시스템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 의혹은 남아 있는 거다. 이거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수밖에 없는 거. 곽상도 의원도 지금 의혹을 던진 거죠. 검찰 수사에서 밝히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거. 계좌 몇 개만 보면 돼요. 네. 굉장히 초보적인 수사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맞고 금융거래 계좌 몇 개만 따면 그럼 뭐 이건 진짜 윤미향 당선자가 억울한지 아니면 뭔가 비리의 한 가운데 있는 건지는 금방 밝혀질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좀 실망하고 납득이 안 간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계속되는 거짓말 논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선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따님의 자기 집 산 것도 뭐 그 돈이 진짜 어떤 돈이었는지도 좀 명확하지가 않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딸의 유학자금 관련된 부분도 딸의 처음에는 뭐 장학금 받았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그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받은 보상금으로 갔다 그랬다가 그렇게 보상금 받기 전에 이미 유학을 갔었다라는 게 또 나오니까 이제는 그 돈이 아니라 뭐 다른 돈이었다라고 하다가 계속 말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게다가 이 쉼터 매입 관련해서도 마포에 그 당시에는 10억 가지고 살 수 있는 집이 없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 10억 가지고 살 수 있는 집이 세고 셌습니다. 그 당시에는 강남에서도 그 정도 돈으로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마포에서 살 수 없었다? 이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연남동에 쉼터가 있는데 왜 거기서 쉼터를 또 사는지 그것도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그걸 살 때 여러 단체들하고 의논했다고 자기가 맨날 그랬어요. 현대하고도 의논했고 누구랑도 의논했고. 근데 그 의논했다는 당사자들은 우리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말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쌓이니까 이거 처음에는 뭔가 이거 조금 뭐 회계적으로 오류가 좀 있었겠지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이제는 좀 뭔가 이상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 딸 문제는 전 딸이 유학 자금까지 밝혀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봐요. 예를 들면 뭐 그걸 소명할 필요가 있냐라는 좀 보고 근데 본인이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압박감에서 이제 하다 보니 전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갈 수 있다 봐요. 왜냐하면 그게 뭐 딸의 유학 자금이라는 게 여러 통로로 해서 복합적으로 마련됐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뭐 이게 맞냐 틀리냐 거짓 해명 논란으로 가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 과정에서 이제 공적인 일을 처리하는 그러니까 정의연과 관련된 공적인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본인의 어떤 기억이나 본인이 갖고 있는 내용들을 이게 확정적으로 표현했는데 그 표현을 가진 당사자들이 이렇게 지금 오늘 현대중공업도 자기 의견을 냈고 네. 여러 이제 이해 당사자들이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좀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건 좀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것도 있고요. 또 저는 아마 국민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공적 일을 처리하는데 왜 본인 이제 개인 계좌들이 자꾸 이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김복동 할머니와 관련된 돌아가셨을 때에 부의금 받는 뭐 이런 계좌도 본인 개인 계좌였고 여러 개인 계좌들이 또 이제 하나의 개인 계좌가 아니라 바뀌면서 나오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본인이 충분하게 왜냐면 이건 공적인 문제고 본인이 만들어 왔던 어떻게 보면 어떤 인권 문제나 이 역사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30년 동안 본인 혼자 만들었던 어떻게 보면 헌신해서 만들어온 건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도 충분한 본인의 해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윤미향 개인의 문제와 이 정의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과 가치를 지켜내는 문제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 네. 예를 들면 그것을 마치 정의연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이것 자체는 사실 저는 아까 우리 김태형 변호사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친일 세력들의 어떤 공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그런 부분 해요. 그러니까 윤미향 개인의 일탈과 네. 정의연 자체를 공격하는 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건 좀 분리해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 보시면 보수 언론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정의연 자체 활동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그렇죠. 들면 정의연 활동에 문제를 삼으려면 대표적인 보수 언론 중에 한 군데 있잖아요. 거기서 그 회사가 잘하는 기획기사. 자, 기획기사 1, 2, 3, 4 오늘부터 월화수목금 정의연 활동 이대로 좋은가. 이 기획기사 쫙 나와야 되거든요. 3면에 잘 때리잖아요. 그 신문에서. 그렇게 진짜 네. 그렇게 해서 기획기사 아니면 신문에 제일 중요한 게 3면 아니까. 네. 3면에 딱 뭐 기획기사. 데스크 보십니까? 지금? 정의연 활동 이대로 좋은가. 뭐
할머니들 팔아서 본인들 배만 불려 뭐 이런 애들한테 생각해놓고 온 것 같은데 미리 쓰려고. 이렇게 만약 기사 쫙 네. 나가면 자 보수 언론에서 정의원 활동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삼는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거 아니에요 지금. 물론 뭐 당하는 쪽 입장에서 보면 야 이런 것까지 문제를 삼느냐 하는 것들은 있는 건 저도 보면은 야 이런 건 좀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하는 게 있긴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큰 흐름은 윤미향과 정의연에 관련된 그 돈과 관련된 문제를 지금 다 지적하고 있는 거 야당도 그렇지. 정의연이 어쨌든 해왔던 활동을 폄훼하거나 위안부 저 할머니들 위한 활동을 발목을 잡으려는 그런 건 없다. 그거는. 그렇게 끝입니까? 더 얘기할까요? 더 할까요? 아니, 제가 안 그래도 좀 말씀 꼭 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아까 좀 전에 김현성 평론가가 이거 네. 친일 세력의 공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거는 이제 여당에서 초창기에 나왔던 얘기이기도 하고, 또 윤미향 당선인 스스로가 내가 6개월 동안 가족하고 지인들의 숨소리까지 탈탈 털린 조국 전 장관 생각난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해가지고 또 프레임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 전 이게 프레임 논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이거는 좀 저는 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레임 문제를 할 때는 최소한의 방어막과 최소한의 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공격을 했던 입장이지만 제가 만약 방어하는 입장이라고 보면 하나 칠 수 있는 방어막이 있어요. 뭐요? 야 이거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문제인데.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는. 네. 이걸 왜 검찰이 들어와서 이렇게까지를 해라는 그 방어막에 칠 수는 있었어요. 네. 근데 근데 그때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까? 예? 아니 그 입장이라면 그렇게 방어막을 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공정한 생각할 수도 있으면서. 자, 그 얘기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네. 그런 식의 논리는 가능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동의하지 윤미향 않지만. 당선자의 관련은 칠 수 있는 방어막이 없어요. 없어요? 저는 오. 친일 이거 민주당 일부의 얘기입니다 지금. 좀 일부- 나이브하게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일부 나쁜 마음은 국회의원들- 없고? 일부 국회의원 얘기고 지금 보면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서도 좀 주식 용어에서 뭐 손절이라는 단어까지 나온다고 언론 보도가 있는 거 보면 권리당원 민주당은 사실 권리당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미래통합당은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야 이거는 아니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 이걸 민주당에서 진짜 잘대로 정리하지 못하면요, 진짜 윤미향 당선 한 사람 때문에 정의원의 활동 더 나아가서는 어떤 그 진보 시민단체 활동의 문제까지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를 때 여기서 잘라줘야 된다는 거죠.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물어볼게요. 윤 당선인의 거취를 스스로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또 하나는 민주당은 여기서 윤 당선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일단 이제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은 짧게.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가장 잘 알 테니까 본인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예. 당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근데 당이 저는 여기서 예를 들면 손절하면 안 돼요? 조사를 한들 여기서 정확한 걸 파악하기 쉽진 않아요. 네, 그래서? 당의 조사와 관련된 뭐 이게 강제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네. 어차피 지금 공적기관 어떻게 보면 검찰이나 이게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양명숙 당선인은 그런 거 하기도 전에 벌써 잘랐잖아요. 거기하고는 약간 다른 결이 좀 있죠. 어떤 게 달라요? 오히려 더 윤미향 당선인이 만약에 그게 사실은 더 나쁜 거 아닙니까? 거기는 예를 들면 동생이나 그거 이런 개인적인 분들이 거잖아요. 자기 돈 분명하게 가지고 얘기를 하는 했죠.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부동산이라는 실제로 그 실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뭔가 달라지는 것 이런 같은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양정수 당선인의 경우는 그러니까 네. 가족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명의를 빌려줬던 동생이 내 거 아닌데 그렇죠. 누나 건데 맞아요. 라는 진술이 그러면 있으니까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그러면 제명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그 근데 진술을 제명했잖아요. 근거로 해서 이제 제명한 건데 아직까지 예를 들면 정의연 측에서 뭔가 양심 선언이 나오든지 그렇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마 민주당은 제명을 하긴 할 건데 제가 봤을 때 그 시점은 검찰 수사 좀 지켜보고 그렇죠. 뭐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아마 제명을 하고 윤미향 당선인. 윤미향 당선자는 버티고. 버티다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배지가 떨어지는 상황도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태현 변호사, 김현성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 4부로 돌아올게요.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지구촌 구석구석 나와 다른 듯 또는 나와 닮은 듯 여러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리는 세계여행. 못 떠나도 고 들어보는 세계 여행이겠죠. 이제는 여행작가 탁재영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행으로 수다 떠는 PD 탁재영 PD입니다. 네, 근데 너무 잘 어울려요. 수다 떠는 그 모습이.
탁 PD님은 그 여행 전문 PD로 이름이 나 있는데 네. 여행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결국 술도 한잔 하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술 쪽으로도 꽤 전문가다 이런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좀 운명적이었죠. 아, 운명입니다. 그 취재 초기에 네. 술 관련 취재가 좀 많이 겹쳤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취재만 하고 그거를 또 안 들고 오기도 뭐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아유, 이제 또 먹어봐야죠. 사와가지고 한국 와가지고 이제 그거를 막 나눠 마시는 블로깅을 막 했더니 오. 제안이 와가지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연재도 하고 책도 썼던 게 제 첫 책입니다. 책 제목이 뭡니까? 스피릿 로드라는 책입니다. 세계 음주 기행서. 그렇습니다. 네. 스피릿 로드. 아, 이거 언제 출판한 거예요? 이게 2013년에 나왔고요. 좀 있으면 이제 개정 증폭판이 나올 예정입니다. 재정 증보판이요? 그 많이 팔린 거네요. 그래도 뭐 좀 팔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책까지 읽어가면서 마시나 보죠, 술을? 그런데 이게 좀 제목이 뭡니까? 이제 스피릿 로드가 사실은 이제 증류주의 길이라는 뜻인데 아, 전 그렇게 안 듣고 네. 뭔가 정신 영혼 정신이잖아요. 정신 그러니까 수양하는 또 책인 줄 알았어요. 우리 또 술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그쪽 방향으로는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네. 그분들은 많이 안 읽으신 것 같아요. 이게 자기개발서로 이게 오해를 받아요. 네, 저도 자기가 말씀 줄 알았어요. 나 정신 수양 이런 느낌이 딱 들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꾸준히 술을 사랑하고 애호가로서 행동해온 덕분에 대한민국 주류 대상 맥주 부문 심사위원 한 적도 있다는데. 네, 있습니다. 아, 그럼 맥주의 맛을 잘 아시겠네요. 맥주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맥주는 되게 좋아하는데 전 맛은 모릅니다. 네. 그 미묘한 차이를 아십니까? 오늘 제가 사실은 이거 끝나고 예약 판매로 사놓은 그 위스키를 담았던 오크통에 숙성한 맥주. 아, 그런 것도 를 있어요? 수령하러 가기로 해서 지금 굉장히 들떠 흥분된 있군요. 하루입니다. 네. 아침부터 술을 가지러 간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 문 열면 네. 식사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 탁피디를 보니까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그 나라만의 독특한 음주 문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골라온 소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네. 어떤 소식을 먼저 전해주실까요? 근데 이게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밖에서 하던 것들을 이제 집 안에서 좀 즐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집에서 이제 한잔하는 기회도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최근에 그 테킬라로 유명한 나라죠. 네, 멕시코 테킬라. 중부에 보면은 이제 뿌에블라라는 주가 있는데 거기 한 가난한 산간 마을에서 최대 40여 명이 이 메탄올이 들어간 술을 마시고 그러니까 밀주죠. 이걸 마시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메탄올이요? 메탄올은 네. 공업용 알코올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증류 과정에서 증류를 네. 좀 잘못하게 되면은 네. 그 술 안에 이런 성분이 섞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마을뿐만 아니라 이런 불순물이 들어간 밀주를 마시고 사망한 사람들이 멕시코 전역에서 100명이 넘는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와. 그런데 이렇게 된 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멕시코에서는 이제 락다운이 되면서 주류 회사들의 생산 공장까지 영업을 중단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일반 매장에서 술이 사라지고 있고 또 가격이 치솟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주류를 못 팔게 금지령까지 내려진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상적인 경로로 술을 못 구하게 되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서 먹어보자, DIY를 하자 이렇게 되면서 예.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코로나19가 이제 심화되면서 맥주 공장이 문을 닫으니까 네네. 주민 100명 정도가 밀주를 우리가 만들어서 먹어보자. 네네네. 이렇게 해서 마셨다가 결과적으로는 메탄올을 마셔서 실명하거나 간 손상 일으키거나 사망하거나.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화재가 된 마을이 네. 코로나로부터는 청정 마을이었다고 해요. 어머나. 그러니까 그러면 더 안타깝죠. 코로나로부터는 살았는데 네. 잘못된 메탄올로부터는 밀주를 이렇게 됐군요. 먹고. 네. 와.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는 멕시코에서는 이 코로나 맥주 브랜드를 보유한 이 곳에서 네네네. 현지 공장이 문을 닫아버리게 되니까는 재고량이 한 달 만에 고갈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그분들은 술을 사랑한다는 뜻이 되겠네요. 멕시코 분들도 술 많이 드시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술에 대한 잘못된 지식 때문에 네. 이런 사고가 일어난 측면이 크거든요. 왜요? 어떤 게 잘못됐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 왜 그 소주에 네. 고춧가루 타서 마시면 이제 감기가 떨어진다. 그거 그냥 농담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먹는 사람 있어요? 이런 그 민간요법 아닌 민간요법 같은 게 있었잖아요. 우리 PD는 먹나 봐. 막 웃음을 참지 못하네 바깥에서.
네. 뭔가 이렇게 으슬으슬할 때 네. 이렇게 술 한 잔 마시고 푹 자야지 하는 생각은 있는데 네. 아직 소주에 고춧가루를 타서 먹어보진 못했습니다. 그건 진짜 옛날 얘기인데 이건 네네. 진짜로 하는 사람은 나 못 봤는데. 근데 이 몇몇 나라에서 네. 이 고농도의 알코올을 마시면 네. 위장 내에 이제 바이러스가 사멸한다. 이건 좀 솔깃한데요? 그런 네.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 홈페이지에 가보면 거기 이제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 중에 네. 한 기사로 메탄올, 에탄올 혹은 표백제를 마시는 것이 코로나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매우 위험하다는 그런 공지글이 공식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 표백제 마시는 거는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미국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우리가 또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네. 그런 잘못된 지식들이 굉장히 암암리에 퍼지고 있고 그래서 WHO에서도 부랴부랴 이런 공지글을 올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그때 정말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 한 다음에 네. 정말로 이걸 해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참 사람들이 참 순진하다 그러네, 네. 단순하다 그러나 어쨌든 그래서 이 알코올이라는 것이 네. 손에 있는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데는 굉장히 좋지만 이걸 마셔서 얻으시는 건강상의 이익은 없고요. 그러니까 알코올을 오히려 소독하는 게 손에 있는 거는 소독이 되는데 네네. 마시면은 소용이 없어요. 그게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지나친 음주는 이 면역 체계를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감염병에 더 취약하도록 만들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그렇군요.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술을 좋아하는 데가 멕시코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사실은 멕시코는 그 공식 랭킹에서는 그다지 높지가 않고요. 아, 그래요? 예. 이 공식 랭킹에 항상 그 상위권을 차지하는 나라가 있죠. 러시아죠. 어디입니까? 러시아. 네. 이 러시아가 세계 한 5위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1위를 꾸준히 고수를 해오다가 네. 요즘에는 그 1인당 알코올 섭취 총량은 벨로루시라는 네, 벨로루시. 후 이제 소련권이죠. 네. 여기에 이제 자리를 내줬는데 사실은 러시아가 이 음주 습관 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좀 위험한 음주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증류주 소비율로서는 1위입니다. 증류주 소비로서는 1위다. 많이 마신다는 그러니까 뜻입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보드카를 마신다는 얘기죠. 맥주나 이런 거보다도 보드카를 아주 사랑한다는 얘기인데 네, 그거는 독하다는 거 아니에요? 독한 걸 많이 마신다는 네, 얘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은 푸틴 대통령이 지난 3월 말에 이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전국적으로 휴업을 명령했어요. 네, 네. 그렇게 되자마자 그 전주에 비해서 보드카 판매가 65%가 증가했답니다. 휴업을 선언하니까? 네. 그러니까 할 일 없으니까 술을 더 마신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에서는 네. 이 휴일이 되면은 연속적으로 술을 마시는 그런 습관을 가진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네네. 마시는 거예요, 술을? 그렇죠. 그래서 이 코로나에 대처하기 위한 락다운을 선포하니까 휴일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집에서 계속 마시게 되니까 굉장한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면 또 뭐 건강도 안 좋아지지만 네네. 또 시비가 붙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또 가정 내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가정폭력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가정폭력이 결국에는 강력사건의 정도에까지 이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베리아 지역의 야쿠티아 공화국, 그러니까 러시아에 소속되어 있는 한 공화국이죠. 여기서는 네. 이 4인 가족이 술 취한 가장에 의해서 흉기로 살해당하는 그런 사건까지 발생을 했다고 해요. 어머나, 가장이 자기 식구들을 모두 다 살해를 그렇습니다. 했군요. 네, 그래서 이 지역을 비롯해서 러시아의 85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12개가 알코올 판매를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네. 뭐 집에서 쉬어라 그랬더니 오히려 집에서 이렇게 마시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 안 그래도 이런 얘기 나오네요. 8610님께서 왜 집에서 술 마시면 밖에서 마실 때보다 빨리 취하나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요. 그런 거 아세요? 누울 자리가 마련돼 있다는 느낌 때문에 그런 더 건가요? 안심하고 드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조금 편하게 드셔서 그런 거 아닐까 네. 싶기도 하고요. 예, 이 부분은 뭐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그렇습니다. 네. 절대 믿으시면 안 되고요. 그렇지만 좀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술이라는 게 전면 금지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취재를 다니면서 이렇게 술이 완전히 전면 금지되어 있는 나라도 많이 가봤는데 오히려 그런 나라에서 이 알코올 중독이나 밀주 판매로 인한 그런 사회적 비용이 오히려 더 커지는 현상을 목격한 경우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오, 네, 그리고 왜요? 예. 사실 뭐 미국에서도 이 갱스터들이 네. 뭐 알카포네를 비롯한 그런 마피아들이 가장 많이 성장한 시기가 바로 이 1919년에서 1933년에 걸친
금주법 시대잖아요. 네. 제가 이제 아프리카를 간 적이 있었는데 아프리카 북부에는 이제 대표적인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제가 여기 가서 들은 얘기가 뭐냐면은 교도소에 잡혀와 있는 남자들의 80%는 밀주를 마시다 왔고 술을 마시다 잡혀왔고 여자들의 80%는 그 밀주를 만들다 잡혀왔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랬군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슬람권이죠. 파키스탄의 남부에 있는 바하왈푸르라는 지역이 있는데 네. 여기서 뭐 과거에 이제 영주 집안이죠. 높으신 분이 그렇죠. 그 지역 유지 집에 초대된 적이 있는데 식사를 마치더니 응접실로 이제 가재요. 그래서 갔더니 거기에는 이미 와 계신 다른 손님분들이 계셨는데 네. 놀랍게도 다 취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파키스탄이랑 인도랑 네. 굉장히 앙숙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까도 막 식사하면서 여기 인도 접경에 가면 굉장히 안 좋다. 막 인도 사람들 되게 나쁘다. 막 이런 얘기 하시던 분들이 그래놓고는 인도 맥주를 마시고 계셨고. 그렇군요. 근데 네네. 하나 궁금한 게 지금 가신 데가 국가 수단 네네. 그리고 파키스탄 네네네. 뭐 이런 데 가셨다는 건데 의사소통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어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렇죠. 파키스탄 말로 수단은 합니까? 뭐 영어가 잘 통하고요. 파키스탄도 과거에 다 영연방이었기 때문에 영어가 그래도 꽤 통하는 분들이랑 이제 일을 했었죠. 본인이 영어 잘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뭐 우르드어, 뭐 아랍어 이런 건 못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세계 여기 여러 나라를 막론하고 그냥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신다 이렇게 보시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금지만 한다고 해서 꼭 이게 무슨 능사는 아니다? 알코올로 인한 문제점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좀 이렇게 이거 주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주도를 잘 교육하고 네. 개인 스스로도 현명하게 소비하는 그런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226님께서 참 엉뚱한 질문하셨습니다. 이건 저도 답을 알 것 같은데요. 술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나요? 아니 이런 질문을 하시다니. 네. 아니라고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절대 아니고요. 네, WHO 홈페이지에 네. 그런 잘못된 지식에 대한 경고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네네. 여쭤볼 시간이 없겠네요. 술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코로나 극복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냐? 이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네네. 없어서 안 물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못 떠나도 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탁재형 여행전문 PD였습니다. 여행의 출발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